예, 그 강화학습 자료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데이비 실버가 UCL에서 했던 게 있어요. 데이비 실버라고 하는 그 UCL에 있던 그리고 딥마인드에 있던 알파고 나왔을 때 막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나와가지고 맨날 그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시는 아저씨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DQ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UCL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그 있어요. 강화학습 강의 중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공개 강의 중에 유명한 강의가 있는데, 그게 올라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21년에 딥마인드랑 UCL이 그거를 좀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강의 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 찾으면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녹화대로 할 거고. 신유원, 우리 연구실 아니고 저기 이건석 교수님 연구실 학생. 미안해요, 늦게 알려줘서. 아무튼 그래서 강화학습 자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 어차피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로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녹화해가지고 올리면 여기다가 링크 또 남길 테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딨냐?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거 강화학습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막 순서를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이 자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 강의 자료에 이런 분들이 수고를 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이 옛날부터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이쪽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 약간 리버럴 하신 분들이 그 강의 자료 같은 거를 무료로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책은 98년에 나온 1판본부터 PDF로 그냥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판본 지금 2018년에 나온 건데, 세컨드 에디션이 2018년에 나왔는데 2018년에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 책을 계속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고, 2018년에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이거 양장본을 사면은 100불? 이 정도 되는데, 그냥 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국내 번역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지 마세요. 번역본 너무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서 전 굳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고, 강화학습이 뭐냐,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피지컬 솔루션, 리피티드 피지컬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작업하는 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미싱머신이죠. 그러니까 재봉틀 같은 게 원래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손 바느질 했어야 됐던 옷가지 같은 거를 그냥 재봉틀로 찍어내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산력이 막 올라가고, 그런 얘기를 산업혁명 얘기에서 많이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 했을 때 멘탈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요즘 스텝에 들어서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강화학습을 사용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솔루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녀석들을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앨런 튜링이 이런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머신이었나? 아무튼 그런 저널에다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1950년에 쓴 논문인데, 아시다시피 그 튜링 테스트 이런 거 나온 계기가 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어떤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따라할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거는 동일하게 이니셜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애기들 보면은 그냥 뭐 보면은 입에다 집어넣고 이런 거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에듀케이션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경험들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람에 가까운 어떤 지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거 참고로 이거 그냥 강화학습이나 AI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나 이런 인간 뭐 혹은 동물들의 지능을 평가할 때도 같은 정의를 쓰거든요. 우리가 지능을 평가할 때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반사, 그러니까 그 무릎 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벌레들 막 잡으려고 하면 도망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벌레들 이렇게 보면은 벌레입니다. 자, 여기 뒤에 어떤 그 숨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누가 때리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회피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반응 속도 대충 얼마 나와요? 파동? 잘 몰라요? 대충 200ms로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100ms 근처까지 나온다 그러고 뭐 늙으면은 300ms, 400ms 나오고 일반적인 성인 평균은 한 200ms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암튼 근데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바람 불어가지고 도망가는 반사 같은 거는 100ms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200ms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극이 들어오고 머리에서 판단하고 바로 반응할 때 200ms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서 바람 불면 한 40ms, 20ms 그냥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다리가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건 근데 되게 똑똑한 진화적 결과물이지만 지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떤 의사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예시들도 많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막 먹이들이 있는 방향으로 대체 어떻게 가냐, 먹이가 있는 방향을 어떻게 알고 먹이 있는 쪽으로 이제 다가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뭐 궁금해요? 안 궁금해? 재미가 없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설계된 거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뭐냐? 우리가 지능적인 학습 행위인데 그 학습을 함에 있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인공지능으로 배우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학이랑 컴퓨터 과학의 중간쯤에 걸쳐져 있어요. CS랑 바이올로지에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분야인 게 왜냐면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도 있고요. 코그사이도 약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 실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화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 이제 코그사이에서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 그러니까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면 종 치면은 이제 침 줄줄 나는 그 실험을 할 때 대체 얘네들이 종 치면 밥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학습했을까를 얘기하다 보니까 바이올로지 쪽에서 그거 도파민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근데 그거 뭐랑 비슷하냐? 우리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 학습할 때, 제어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최적화할 때 쓰는 개념이랑 비슷하다. 델타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냥 강화학습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책들을 보면은 누구는 CS에서 바이올로지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바이올로지랑 CS 중간쯤에 있는 개념이다. 둘 다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둘 다 활용된 게 맞긴 해요. 그냥 병렬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쳐진 거죠. 그냥 개념이 서로 따로 쓰고 있었는데 뭐 이거 같은 개념이네. 그럼 그냥 같이 부르자. 그래서 리퍼스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로 합쳐졌어요. 용어 자체는 생물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학습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쪽에서 용어가 나온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거고, 이 강화학습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해, 다른 거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막 바이올로지를 할 건 아니니까 인공지능에서 강화학습이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류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분류는 아니거든요. 많이 쓰는 분류는 아닌데, 우리가 기존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부르면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티어리 드리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비전 같은 거, 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NLP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학습해요? 데이터 그냥 잔뜩 갖다 놓고 배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냥 GPU에 때려박고, fx는 y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데이터 때려박고 y에다 정답 때려박고 학습시키는 이런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게 보통 데이터 드리븐에 우리가 원래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모르는, 그렇더라고 하면 모르겠지. 아무튼 강학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고 지가 알아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 이론 자체만 갖고 있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론만 갖고 있고, 환경에 던져지면은 지가 알아서 인터랙트해서, 환경과 인터랙트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과정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미리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미리 갖고 있는 강화학습도 오프라인 리버스 러닝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요.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강화학습입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생물이 학습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사진 100만 장 가지고 막 학습하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사람이 학습하진 않잖아요. 사람은 직접 뭔가 해보고 수행해보고, 교수님이 개빡친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학습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학습하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인터랙트를 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이다. 티오리를 갖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겠구나, 교수님이 저렇게 빡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고쳐야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그죠?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학습하는 방법만 갖고 있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하지 않고 액티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잔뜩 때려박아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학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액티브하게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비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미지 하나 주고 이미지 하나에 대한 클래스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시퀀셜하지 않아요. 시퀀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퀀스가 있다, 시퀀셜하다라는 거가,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타임 시리즈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시퀀셜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시퀀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당신도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안녕하세요든 뭘 봐라고 하든 이렇게 말을 걸 거잖아요. 이거는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그 근본적으로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퀀셜해요. 반면에 컴퓨터 비전 같은 이런 데이터 드리븐 방식 같은 경우는 시퀀스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넣어주면, 이미지 넣어주면은 이미지가 몇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출력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이미지들 사이에 어떤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그 강화학습의 일반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꼴다이트는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실제로 환경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환경에 던져진 상태에서 경험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어떤 예제를 들고 시작하지 않아요. 들고 시작하는 강화학습도 있긴 합니다만,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학습하는데 우리가 학습에 쓰이는 시그널은 항상 리워드 시그널을 갖고 학습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얼마나 좋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좋다,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 우리가 잠시만요.
네, 그 리워드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둡시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행동하는 그 녀석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강화학습 모델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사람이 강화학습을 한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사람이 되는 거고, 뭐 로봇이 한다 그러면 로봇이 되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세상에다 어떤 환경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 환경이 변화하겠죠. 변화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게임 같은 거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키보드 마우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임을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고,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입력을 하면은 뭐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화면이 바뀌겠죠. 뭐 HP가 뭐 닳는다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런 과정이 있고 나한테 다시 표시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인터랙션이 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강화학습의 목표는 단순하게 이 옵저베이션에 그 들어오는 것 중에 리워드도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좋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리워드가 같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뭐 슈퍼마리오 알아요?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뭐 동전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올라가는 걸 리워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리워드를 가지고 동전을 먹어야 되는구나. 맨 처음엔 몰랐던데 동전 먹으니까 점수가 올라가니까 다음부터 동전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리워드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학습 방식은 단순하게 매 스테이트에서, 매 상태에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서 환경과 인터랙션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단순하게 그때그때 리워드 최대가 아니라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시켜야 될까요? 장원? 뭐야?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를 도달하는 게 최종 골인데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 같은 게 났다. 예를 들어 사고를 피해가면은 사고 난 데를 피해서 가면은 2시간이 더 걸리는데 사고 난 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좀 빨리 간다. 당장의 눈앞의 의상을 봤을 때 피해가는 게 좋다고 여기서 환경이 말하는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냥 사고 난 데를 들이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쵸.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시 드는 게 항상 어렵긴 하지. 어쨌든 비슷한 얘기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플러스 1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해요. 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점을 받아요. 한 발 이동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가다가 한 100번 정도 가면은 갑자기 막 엄청 큰 점수를 주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 점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0번 해가지고 100만 점 받으면은 엄청 큰 이득이잖아요. 근데 제자리에 있으면 플러스 1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한 발 움직이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고 가만히 있으면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테이트만 봤을 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100만 점 주는 데까지 이동해서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게 베스트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한 번의 행동에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리워드의 총합, 몇 번의 스테이트에 걸쳐서, 몇 번의 행동에 걸쳐서 이 repeated interaction, 계속 반복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토탈 썸, 합을 최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작해도 항상 100스텝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00만 점 받는 데까지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서 100번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워드의 총 합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리워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거를 깔고 들어갑니다. 이 리워드 하이포테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cumulative reward, 그러니까 누적 합을 얘기하는 거죠. 누적 합, 리워드의 누적 합. 글씨는 알아서 이해를 해주고요. 리워드가 지금 스테이트에서 받은 리워드, 다음 받은 리워드, 다음 받은 리워드 해가지고 지금부터 저번 미래까지 받은 누적 합, 리워드의 누적 합이 최대화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리워드 하이포테시스, 그래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모든 목표, 강화학습을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전부 다 이 누적 합을, 리워드의 누적 합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결과적으로는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가 이 리워드의 누적 합을 최대화시키는 걸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규빈? 선우? 뭐야? 공다수. 네. 저가 13페이지에서 13페이지? 시킨처 한 거가 네. 문장도 시킨처를 하다 네. 이제 문장 시킨처랑 포지션이라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시킨처라고 타임을 기준으로 시킨처를 하잖아요. 그 단어 같이 포지션.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랜스포머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씩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모델이 디퓨전처럼 전체를 한 번에 해내는 그런 식의 어떤 LLM 모델이 나오면 문장 단위로 예측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것도 강학습 에이전트 같은 느낌으로 타임 시리즈로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 같은 게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시퀀셜함을 의미하는 거라서 폴리시의 변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시퀀스가 하나로 딱 유니크하게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시퀀스의 분포가 결정된다고 하던가, 그런 의미에서의 시퀀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 뜻만 보고 놓고 얘기하면은 당신이 말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시퀀스 모델, 그러니까 스테이트 모델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하는 그 시퀀셜 스테이트 모델, 이런 것들을 저기 강화학습에 쓰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네, 잠시만요. 그런 거 하고 실제로 트랜스포머 같은 데 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드리븐이 아닌데, 그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오프라인 리버설 러닝이라 해서 그렇게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그런 모델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강화학습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강화학습의 문제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리워드 하이포테시스에 맞게만 바꿀 수 있으면은 그거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기능하는 게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를 날릴 거예요. 헬리콥터 날릴 때 옛날에는 뭐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 뭐 일단은 헬리콥터라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돌아가는 그 큰 4개짜리 블레이드가 있고, 뒤쪽에 꼬리 날개 블레이드가 있고, 그래서 꼬리 날개에 있는 블레이드는 이 토크 때문에 틀어지는 거 막아주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회전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드론, 조그만 드론 같은 거 날릴 건데, 드론 날릴 때 그 회전수 같은 거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내가 고도를 한 1m만 상승하고 싶은데 1m만 상승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RPM 값, 이 날개? 뭐라 그러지? 펜? 예. 그 RPM 값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얘네가 1m만 상승하고 그 위치에 유지하게 되는지, 이런 걸 학습하려고 하면은 룰베이스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강화학습 이용해서 자동으로 학습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혹은 내가 원하는 게 그런 어디에 호버링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도착하냐,
뭐 혹은 이제 얼마만큼 가까이 가냐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리워드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드론을 날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능한 한 빨리 가라. 그 드론 같은 걸로 그 강화학습 시키면은 안 날아요. 이거 빨리 가라 그러면 안 날고 그냥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닥 굴러가. 그게 제일 빨라서. 아무튼 그런 이렇게 리워드를 잘 설정하면은 리워드 잘 설정한 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인버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가 클수록 리워드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리워드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에 빨리 해라, 도달을 해라 라는 식의 학습이 가능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막 뭐 주식을 얼마 넣고 채권 얼마 넣고 이런 거 하는 것도 파워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파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발전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전소가 뭐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는 화력발전소다라고 하면은 그거 화력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보다 많이 만들면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지구 온난화 조금 가속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조절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연료 많이 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절할 때나 로봇한테 걷게 만드는 거, 뭐 비디오나 뭐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리워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워드를 잘 정하면 우리가 저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리워드 어떤 게 좋은 거다 이랬을 때 리워드를 받는다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 그걸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특징, 그러니까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학습한다는 점에 있는데 그 학습한다는 게 어떤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적응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데이터 드리븐처럼 데이터를 그냥 때려박고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학습할 건지만 알려져 있고 경험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까지 다 지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원래 정답이 뭔지 몰랐는데 정답을 찾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으려고 하면은 각각의 로봇 다리를 어떤 순서대로 각각 얼마만큼의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뭐 룰 베이스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갖다 쓰거나 혹은 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계속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적응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쓰인다. 네, 강학습을 보고서 이제 인터랙션으로부터 그 디시전,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AI 분야에서 유일한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분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인텔리전스의 정의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기 때문에 인텔리전스의 강화학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아타리 게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태블러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이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태블러 강화학습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그냥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서 태블러 강화학습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이랑 같이 좀 합쳐지면서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을 풀게 됐죠. 그 시초격이 되는 게 아타리 게임, 그러니까 아타리라고 하는 고전 뭐 레트로 그런 그래픽 게임인데, 비디오 게임인데, 그거를 풀게 되는 게 가능한 시점부터 그 알고리즘을 조금 발전시켜서 나온 게 알파고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진화적인 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서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알파고뿐만 아니라 뭐 챗GPT 학습할 때도 리워드를 인간이 얼마나 선호하는지로 정의해서 뭐 챗GPT 파인튜닝에다 그러니까 GPT의 파인튜닝에다 갖다 써서 챗GPT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가 약간 개요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로 강화학습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술하고 문제를 푸나 봤을 때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에이전트랑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액션이랑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전트고 행동을 하는 그 주체가 에이전트가 되고,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환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나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옵저베이션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이게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타임 스텝 t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t는 1부터 뭐 0부터라고 할 거예요. 0부터 t는 1, t는 2, t는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t가 0일 때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옵저베이션 받는 게 있을 거고, t가 1일 때 행동하는 거, 옵저베이션 받는 거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옵저베이션 5에다가 아래 첨자 t를 붙여서 옵저베이션이 각 타임 스텝 t에 등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타임 스텝 t에 한 행동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액션과 옵저베이션, 그리고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임 스텝 t에 받은 리워드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다. 이게 A t가 되는데 t가 0일 때 A 0,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옵저베이션으로 뭐 옵저베이션 0, 그러니까 첫 번째 옵저베이션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승이라고 하는 옵저베이션이 나오든지, 그래서 R0이 플러스 1이 나오고, A2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더니 옵저베이션 1이 뭐 패라고 하는 어떤 옵저베이션이 나오고, R1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각각의 타임 스텝,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뭐 세 번째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오는 타임 스텝에 우리가 관측되는 값들이 옵저베이션, 리워드 이런 식으로 타임 스텝 t인 아래첨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나오게 되고요. 환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환경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액션 AT를 받으면은 그 다음 스텝의 어떤 행동 옵저베이션에 대한 거를 내보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타임 스텝 T를 보면은 어떤 행동에 대한 옵저베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엔바이러먼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첨자를 t 플러스 1으로 좀 구분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보고요. 뭐 자세하게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고, 이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액션 AT, 옵저베이션 OT, 그리고 리워드 RT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고요. 이 RT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스칼라 피드백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신호로 등장하는 게 RT, 리워드고요. 그 타임 스텝 T가 얼마나 좋았다 안 좋았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에서 어떤 AT를 했을 때 나오는 거를 OT 플러스 1이랑 그 RT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물로 어떤 것들이 나온다를 첨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부르게 되면요, AT를 했을 때 받는 옵저베이션이랑 리워드를 T 플러스 1, OT 플러스 1, RT 플러스 1으로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리워드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강화학습의 최종 목표를 GT라고 하는 걸 최대화하는 걸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리워드 하이포테시스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콜렉티브 리워드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GT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듭니다. GT라고 하는 값은 현재로부터, 현재 미래에 받는 리워드의 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쿠뮬레이티브 리워드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현재 스테이트 타임 스텝 T에 있는데, 현재 타임 스텝 T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 받을 쿠뮬레이티브 리워드가 어떤 거냐를 이 GT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스텝 타임 T에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텝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갔을 때 GT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게 거의 그 강화학습의 전부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쿠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거든요. 쿠뮬레이티브 리워드라고 하는 거는 누적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받을 리워드의 총 누적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체 누적 합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누적 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타임 스텝 T에 있어요. 내가 지금 나 몇 살이지? 33살인가? 33살이에요. 33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과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봤을 때는 이 이후에 미래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는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그 중에서도 퓨처 리워드예요. 큐뮬레이티브 퓨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최대화하고 싶은 거는 GT라고 딱 정의를 했을 때 그 GT는 어떻게 되냐? T 플러스 1부터 전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T가 무한대까지 쭉 다 더한 거를 최대화하는 게 나의 목표인 거예요. 뭔 말인지 가요? 강화학습의 목표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쿠뮬레이티브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건데, 내가 현재 타임 스텝이 T라고 한다면은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받은 리워드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누적 합을 최대화한다는 건 R1부터 R2 쭉쭉 다 더해가지고 R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거든요. R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 이거가 누적 합이고 쿠뮬레이티브 리워드고, 이걸 최대화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내가 지금 RT에 있다고요. RT에 있으면 그 전에 있는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의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이후 거 RT 플러스 1부터 R 무한대까지 끝날 때까지 저 누적 합을 최대화하는 게 나의 목표인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GT라고 부르고, 이거를 리턴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현재로부터 생각해서 cumulative future reward를 현재로부터 cumulative future reward를 우리가 return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은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리턴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감? 질문? 네. 제일 팀워라는 거는 R1부터 R3까지. 잠시만요.
이사하면 이제 이런 일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자, 뭔 얘기하고 있었죠? 현준? 뭔 질문하고 있었죠? 규빈이가 설명 설명하는 아, 규빈 설명 믿어? 규빈 설명 믿어? 그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론에서 알 더하기를 한 번에 더하는 게 제일 옵티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환경을 고려를 안 해가지고 GT를 저렇게 정의하면 옵티멀에서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규빈이가 규빈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리워드가 똑같은 리워드가 아니라 다른 리워드를 받을 때문에 팀원을 먹을 수 않는. 뭔 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길 찾기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안개가 엄청 껴있어가지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길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뭔가 이제 여기 가다가 이거를 만져요. 그러면 아 대충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가다가 이거 만졌어요. 아 여기서부터는 일로 가면 되지라는 걸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모든 거를 서브 프로블럼으로 만들고 학습하는 거가 좀 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를 학습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가 T로 도달했을 때 거기서부터 학습이 돼요. 여기서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리턴이 최대가 되는지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절로 가야지 리턴이 최대가 된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습 초반에는 언설튼하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니까 그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초기에는 랜덤한 행동하면서 어디에 도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뭐 지금 T가 어디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T가 어디에 도달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옵티멀한 행동을 다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임스텝 T가 됐을 때 어떤 상태일지 몰라요. 그 전까지 옵티멀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완전 랜덤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부터는 옵티멀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잘게 잘라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좀 더 빨리 배울 거고 뭐 이런 그 순서가 생겨요. 뭐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나? 네. 그래서 타임스텝 T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타임스텝 T까지 되게 옵티멀하게 학습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타임스텝 T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나 어디 있지? 여기는 어디?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은 전부 다 언설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옵티멀한 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포인트에서 다 최적의 학습 방법을 구할 건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리워드 하이포테시스에 맞는 옵티멀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하는 거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return GT라고 하는 거를 결국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value라는 건데, 자, return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내가 현재 타임 스텝 t에 있는데 t 플러스 1부터 t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t가 무한대가 될 때까지의 리워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리턴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머릿속에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에 지금 타임 스텝이 t인데 t 플러스 1부터의 리워드를 다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그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불가능한 그 녀석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 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 정답 값이 있으면 정답 값에 대한 예측 값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는 거랑 나의 프레딕션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잖아요. GT랑 프레드라고 부르는 그냥 뭐 머신러닝 이런 거 했을 때 Y라고 하거나 Y 해시라고 표현하는 그 녀석들 실제 정답 값이랑 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예측 값에 해당하는 관계가 우리가 리턴이랑 value라는 관계가 됩니다. 실제 리턴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내가 현재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리워드라고 하는 거의 총합을 리턴이라고 정했고 그 리턴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겠죠. 근데 난 그걸 모르니까 value라는 걸로 예측을 할 겁니다. 뭔 말? 네, 그 예측하는 걸 우리가 value라고 하고요. 그래서 expected cumulative reward라고 쓰는데 expected는 뭐예요? 기대값 구할 때 우리 필요한 거 뭐 있어요? 기대값 구하는 식 알아요? 맞아요. 확률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 px, fx하고 모든 x에 대해서 더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expectation px라고 하는 걸 가졌을 때 fx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fx라고 하는 함수값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기대값을 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확률이 존재한다는 건데, 강화학습에서 기대값이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은 뭐가 있을까요? 홍판? 확률값 뭐가 있을까요? 강화학습에서 쓸만한 확률값. 어떤 일정 상태까지 아,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뭐 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기대를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하는 거랑 뭐 policy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policy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 밑에서 나올 텐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policy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확률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확률값.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타임 스텝 t로부터 앞으로 어떤 행동을 쭉 해나갈 건데, 폴리시라는 게 딱 결정돼 있으면은 그 타임 스텝 t일 때, 타임 스텝 t 플러스 1일 때, 타임 스텝 t 플러스 2일 때 행동할 게 예를 들어서 다 결정돼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t가 1일 때 오른쪽 누르고, t가 2일 때 왼쪽 누르고, t가 3일 때 뭐 위 누르고, t가 4일 때 뭐 아래 누르고, 이런 게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t가 무한대까지 갔을 때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현재 타임 스텝 t가 1일 때 퓨처 리워드의 큐뮬레이티브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폴리시, 그러니까 내가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할 행동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리턴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리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보통은 각각에 대한 확률값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왼쪽 버튼을 누를 확률, 오른쪽 버튼을 누를 확률이 타임 스텝 t는 1일 때, t는 2일 때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expectation 값을 구할 거다라는 게 여기 expected cumulative reward라고 하는 거의 의미입니다. 예측치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확률값을 갖고 있으면은 그 확률값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100% 할 거다. 오른쪽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리워드 얼마, 이런 식으로 얻어내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T가 뭐 왼쪽이 0.2, 오른쪽이 뭐 0.2, 위가 0.2, 아래가 뭐 0. 얼마 해야 돼? 4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0.2에 RT 플러스 1 왼쪽 했을 때 나오는 리워드, 0.2에 RT 플러스 1 오른쪽 했을 때 나오는 리워드, 플러스 쭉 해가지고 구하면은 RT 플러스 1의 익스펙테이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에 대한. 저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expected cumulative function, 그러니까 expected cumulative reward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value라고 부르고요. 혹은 expected return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겠지만 expected return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S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ST라고 하는 게. 이 S는 state를 나타내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계속 상태라고 하는 걸 타임 스텝 T로만 정의를 했는데, 타임 스텝 T로만 정의를 했는데, 타임 스텝 T로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라고,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는 T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이런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가 있을 때 내 에이전트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요. 다시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t가 1이고 t가 2고 t가 3인데 t로만 표시되지 않는 동일한 상태가 있죠. 얘랑 얘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은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t는 변했지만 상태는 동일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라는 거를 state라는 이름으로 s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st가 S1일 때가 뭐 예를 들어 이런 S 뭐 별이라고 합시다. 이런 상태를 S 별이라고 하면은 ST가 S3일 때도 마찬가지로 S 별이다. 그러니까 S1과 S3 타임 스텝 1일 때랑 타임 스텝 3의 스테이트가 S로 S 별로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선우?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state s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타임 스텝 t로부터 퓨처 리턴을, 그러니까 타임 스텝 t로부터 리턴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타임 스텝의 state가 s일 때, s라고 하는 state일 때, 현재 타임 스텝 t의 현재 상태가 s라고 하는 state일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state일 때 앞으로 받을 expected return이 얼마가 되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다음에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랑 아래쪽으로 한 칸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S0라고 하면은 S1, S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화학습은 퓨처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그래서 VS1과 VS2를 비교해서 V1과 VS2 중에 더 큰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 가요? 현준? 이해 가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밸류를 최대화하는 게 결국 목표가 되고요. 밸류가 적절하게 최대화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리턴을 최대화하는 게 되겠죠. expected니까. 그러니까 저기 폴리시라고 하는 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expected return이 제대로 원래 expected, 그러니까 리턴 값을 제대로 예측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원래 강화학습의 목표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였지만 밸류를 최대화하는 거랑 다르지 않게 결과적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럴 때 리턴이라고 하는 거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될 수 있다. 재기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GT를 봤을 때 RT 플러스 1부터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럼 G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RT 플러스 2부터 쭉 더해지는 게 되니까 이 뒤쪽을 RT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RT 플러스 2부터 나온 걸 GT 플러스 1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재규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GT라는 게 RT 플러스 1 더하기 GT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밸류도 그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스테이트의 ST 플러스 1에 대한 밸류값. 왜냐면 이게 이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양쪽에 익스펙테이션 씌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익스펙테이션 씌우면은 밸류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익스펙테이션 씌우면은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밸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스테이트랑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스테이트랑 아래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스테이트 중에 어떤 스테이트를 향해야 되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가 결국 학습의 목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밸류라고 불렀지만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밸류가 아니라 다른 거를 정의해서 학습하도록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액션 밸류라고 부릅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제 expected return이 가장 커지는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트 밸류랑 다르게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expected return. 이 되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expected retur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GT가 되긴 하는데 이 SA 페어,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GT의 expectation 값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다가 아까 봤던 리커시브한 거를 쓴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를 Q, S, T 플러스 1, A,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요거를 대체해서. 그런 식으로 액션 밸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거 뭐가 있냐면 environment, reward, agent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agent가 갖고 있는 state가 뭔지, policy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value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뭔지, value가 뭔지 설명했고 모델이라는 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agent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자, 먼저 agent stat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observation과 달라요. observation과 다르게 스테이트가 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따로 있고 이 스테이트에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environment state랑 agent state라고 하는 게 따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듣고 뇌에서 지워도 되거든요. 왜냐면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environmental state는 이제 environment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state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뭐가 있을까? 슬롯머신 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슬롯머신 돌린다고 했을 때 슬롯머신 내부적으로는 어떤 난수 가지고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계산하고 있겠죠. 그죠? 지금 막 돌렸을 때 다음번에는 당첨이 안 되고 당첨이 안 되고 다음번에는 당첨이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카운터가 올라간다던가 이런 내부적인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관찰하는 건 어때요? 내가 관찰하는 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environment, 실제로 environment 내부에 있는 스테이트가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슬롯머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내부적인 난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아니죠. 다음이 당첨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건 그냥 숫자가 777이 아니라 막 다른 다른 게 나온다든지 이런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이상한 나오는 건데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실제로 얘네가 작동하는 스테이트는 environment 스테이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강화학습 문제들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구분이 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environment state랑 agent state에서 구분해야 되는 건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실제 스테이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슬롯머신 안에 까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다 알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결국 에이전트가 경험하는 스테이트만 갖고서 문제를 정의할 거고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로 정의를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히스토리는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의 시퀀스를 의미하거나 혹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가 그냥 보면은 과거의 모든 거, 히스토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과거의 모든 거를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 타임 스텝 t는 0부터 현재 t까지 쭉 가지고 오는 거를 이 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강화학습 문제 정의를 위해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아까 홍준이가 물어봤던 거랑 좀 비슷한데 현재 타임 스텝 T로부터 퓨처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최대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t는 0부터 봤을 때도 최적인 상태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는 뭐 예를 들어 100에서 옵티멀한 행동이 t는 0에서 봐도 옵티멀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MDP라고 하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런 시퀀스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에이전트가 경험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가 옵저베이션이랑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히스토리에서도 이 옵저베이션을 썼던 거를 스테이트로 정의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옵저베이션이랑 스테이트가 같을 때, 에이전트의 스테이트가 같을 때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같을 때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이제 에이전트의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이전트의 스테이트. 에이전트가 경험하는 거는 에이전트의 스테이트는 옵저베이션이 되는 거고 이게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full observa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할 때 내부 스테이트 숨겨져 있는 게 없고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environment 스테이트 전부인 게, 그러니까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게 이 environment 스테이트랑 같을 때를 우리가 full observability라고 하고요. partial observability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같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partial observability라고 하는 게 막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스킵하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에이전트 스테이트랑 그러니까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같다고 가정한 풀 옵저버빌리티를 가정을 합니다. 파셜 옵저버빌리티를 가정하는 경우는 보통 논문에 표현을 반드시 해요. 일반적인 강화학습 문제는 강학습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full observability를 가정을 하고요. MDP를 가정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partial observability 상황에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DP라는 게 뭐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강화학습 문제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강학습 문제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뭔지 아시는 분? 마르코프 프로퍼티. 그게 마르코프 프로퍼티로 연결되어 있는 시퀀스가 마르코프 체인이잖아. 마르코프 체인은 뭔데 그럼? 뭔데? 현준? 선우? 근데 이런 이전 리스트 많이 근데 이런 리스트 많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굉장히 걱정하니까 지능 상승. 네.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나 마르코프 프로퍼티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전 상태를 가지고 다음의 상태를 예측하는데 모든 그 스태티스틱스를 다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히스토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기 위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각각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 기록을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쯤 있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다가 여기 뒤지면은 대충 여기에 뭐가 있구나, 왼쪽으로 가다가 어디 있으면 여기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를 전부 다 알아야지만 사실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시작점은 어디였는데 시작점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고 얼마 받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얼마 받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얼마 받고,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땠고 시작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다음 어떤 상태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다음 어떤 상태고, 이거를 다 알아야지 내가 현재 상태가 어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강화학습 문제에서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거는 디시전 프로세스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니까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마르코프 특성이 디시전 과정,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선택,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 H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H를 다 필요하는 게 아니라 ST만 알고 있을 때 이 H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할 때를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옵저베이션을 경험했는지 이거를 다 알아야지만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트, 갑자기 다시 이렇게 들어가다가 저장 딱 내려놨어요. 근데 거기서 받는 정보가 내가 어디에 있구나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림을 보는 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메이즈를 돌아다녀요. 메이즈를 돌아다닐 때 이 메이즈에 대한 정보를 위에서 이렇게 버드아이 뷰로 찍어가지고 그냥 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 스테이트의 예시거든요. 자,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하얀 색깔이 이렇게 있고 검은 색깔이 이렇게 있다 라는 식으로 스테이트를 요 부분만 스테이트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다른 위치죠. 메이즈, 전체 메이즈에서는 다른 위치예요. 근데 옵저베이션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메이즈 상에서 여기 어디야?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옵저베이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옵저베이션 스테이트 액션,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부 있어야지만 여기랑 여기가 다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학습 문제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강화학습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돌아다닌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눈 감고서 밖까지 나가는 거를 한다고 쳐봐요. 제가 당신 눈 감기고 돌려가지고 어딘가에 떨고 나요. 그리고 알아서 밖으로 나가봐 하면은 더듬더듬 하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더듬더듬 하면서 찾았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해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갔으니까 방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히스토리가 필요한 경우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히스토리가 필요한 경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주변에 무슨 오브젝트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가 현재 스테이트를 예측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가 어디 있는지,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예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 히스토리가 필요한 경우고, 근데 반면에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뜨고서 당신을 이렇게 눈 감기고 돌린 다음에 어디다 딱 떨궈놔요. 그리고 눈 뜨게 하고 문 밖으로 나가라. 그럼 내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 차이예요. 히스토리가 필요한 거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제 옵저베이션이 제한됐을 때 스테이트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행동했는지랑 그래서 어떤 옵저베이션을 다시 봤는지, 여기 뭐 철제로 된 뭐가 있고 눈 감고 만졌을 때 여기 뭐 나무로 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좀 히스토리를 조합해서 내가 어디쯤에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하는 게 이 히스토리가 필요할 때고, 그렇지 않고 눈을 완전히 뜨고 있어가지고 환경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옵저베이션이랑 실제로 엔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가 완전히 동일해지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를 풀 옵저베이션, 풀 옵저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런 풀 옵저버빌리티에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게 만족되는 거예요. 왜? 히스토리가 필요 없거든요.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에 보이니까. 이 히스토리가 있을 때랑 ST가 있을 때랑 똑같다. 즉 모든 스테이트랑 액션이랑 리워드 페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스테이트만 있으면은 다음에 어떤 행동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때 그때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ST로부터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그 리워드를 받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ST로부터 이거 당신이 리워드 이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현재 스테이트 ST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리워드가 최대가 되고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 이런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이전의 히스토리가 필요 없어요. 이전의 히스토리가 필요 없다는 건 현재 스테이트 ST에서 옵티멀한 행동을 고르면은 지금 ST에서의 리턴을 최대화하는 문제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히스토리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거랑 이거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거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건 현재 스테이트 ST에서 어떤 행동하면은 좋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히스토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최적화해야 되잖아요. 이건 함수 입력값이 2개예요. 이거 함수 입력값이 적어도 3t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있으니까 히스토리에 적어도 3배 정도의 더 많은 입력값이 있는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 vs 입력값 2개인 거. 당연히 입력값 2개 있는 게 문제가 더 쉽게 정의되겠죠. 그래서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만족할 때 풀리 옵저버빌리티를 갖고 있고, 그때 우리가 강화학습 문제를 여태까지 정의했던 것처럼 리턴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밸류 펑션을 가지고. 뭔 말할? 그렇습니다. 네, 파저 옵저버빌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PAMDP라 그래서 파저 옵저버빌리티 상태에서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도 따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ST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OT로부터 ST를 예측하는 확률 분포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의되는 MDP가 또 따로 있는데, 결국에는 MDP처럼 ST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스테이트, 인터널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엔바이러먼털 스테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ST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확률 분포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지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 옵저베이션과 스테이트, 다시 에이전트의 스테이트, 즉 옵저베이션과 엔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 ST가 다른 경우에는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를 예측하고 그걸 이용해서 MDP를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MDP는 스테이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풀리 옵저버빌리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OT랑 ST랑 같은 거니까. 네, 근데 이 에이전트 스테이트랑 엔바이러먼털 스테이트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ST에 대한 분포로 바꿔주고 MDP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PAMDP는 사실 좀 어드밴스드 토픽이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실제로
이거를 다루는 때 공부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 다룰 때 봐도 늦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전트 스테이트 옵저베이션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은 MDP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가야 돼 라고 학습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위로 가야 돼 라고 학습했는데 뭐 여기서는 아래로 가야 돼 학습하면 둘이 상충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위로 가라 그러고 여기서는 아래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학습하면 이거 잘 학습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위로 가라고 얘는 아래로 가라 그러니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VS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그 값을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ST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 네, 이게 마르코프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네. 그죠? 폴리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시간 하기에는 저도 힘들고. 질문? 그림을 약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PPT로 수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전에 다른 과학학습 수업을 들었을 때나 그럴 때는 이런 MDP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저런 과학학습에 사용되는 그 ST나 AT 그런 거에 노테이션 그런 것들을 약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훨씬 제 기준에 직관적으로 다가고 그래서 그랬으면 물론 여기는 약간 너무 글로만 돼 있어가지고 창원이나 이런 공부가 선행 공부가 스스로 한 친구들은 바로 알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너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글로만 접근되니까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그림이 필요한가?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림이 있을 수가 없지 않나? 왜냐면 저도 계속 예시로 옵저베이션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태스크를 들긴 하는데 내비게이션 태스크만 RL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트로 정의될 수 있는 게 뭐 디멘전 벡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대 미팅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필요한가? 수식인데 결국 수식으로 이해하면 되긴 하는데 아니 함수 관계인데 그림이 필요한 함수를 얘기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건 전 기계 그거밖에 못 하겠는데 모르겠어. 뭔 그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목요일 화목 1시에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